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비록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못 본단 말이죠, 그죠? 근데, 단지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 아니십니까? 그래? 그거를 여러분들 100% 좀 퍼펙트하게 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특히 그러면은 이 시간 관계상, 거리 관계상 도저히 안종인이랑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얼굴을 맞댈 그런 경우가 힘들다 이거지. 이랬을 경우는요, 이 동영상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실전적인 감각을 습득하셔가지고 실제 배팅을 하시고, 이 배팅 없는 입찰이죠. 입찰하셔가지고 돈 벌고 그런 어떤 식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능하면 제가 과음 지르면 되게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제가 과음을 좀 많이 지르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교재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경매의 종류입니다. 경매의 종류인데요. 자, 23페이지 보시니까 제3자의 강제경매, 이게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이다. 이것도 이제 실질적 경매입니다. 이게 실질적 경매하니까 뭐지? 그러니까 소멸주의들은, 그러니까 소멸주의들이 뭔데? 그러니까 건전한권 가압등기,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 중에서 부동산 등기 보상이 제일 먼저 덜렁 설정된 권리가 하나의 소멸주의 권리가 된다. 그런데 이게 23페이지 더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전세권, 자, 밑에, 사진 밑에입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란입니다. 2005년도 11월 15일자에서 전세권의 제땡땡이 이게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인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20일날 해가지고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가압류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강제경매에서 서모 씨가, 이 사람은 일반 사람입니다. 개인인데, 서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요. 사진 바로 밑에입니다. 임차인만 보시니까 제땡땡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주식회사 제땡땡이잖아요. 이게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뭐다, 이게? 이 사람이 전세권이니까, 여기 보시니까 칠판을 금방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뭘 하였다 하더라? 전세권 등기를 하였고, 이 상태에서, 중소기업 중앙에서 가압류를 했죠, 그죠? 가압류를 했고, 그 뒤에 보니까 개인, 서모 씨입니다. 서모 씨가 뭘 했다 하더라?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럼, 이게 이제 실질적 경매구나. 그런데 우리가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한다 하더라. 뭘 가지고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일단, 가압류 요놈이 뭐다, 이게? 이것이 하나의 소멸 기준이 되어버린다 하더라. 그럼 이걸 잡아가지고 앞에 있으면 이것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이게 권리분석이잖아요, 그죠? 이게 뒤에 있는 건 뭐다? 경매심해가고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소멸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법인인, 제땡땡입니다. 법인인 이 전세권은 뭐다? 소멸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는 먼저 앞에 설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낙찰자의 인수사항입니다. 인수사항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제가, 우리 교재 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니까 인수 박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살표 찌 꺼내가지고요. 막 이게 물음표를 한 개, 두 개, 세 개 물음표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했을까요? 이건 뭐래? 경매 정보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잘못됐을까요? 왜 잘못됐냐면요.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선순위. 요 내용도 저기 2편에서 전세권, 실전 전세권 엑스페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실전적인 측면입니다. 공자왈, 명자왈,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이다. 제가 분명히 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봐가지고 때로는, 선순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소멸. 인수가 아닌 소멸이라고 해요. 소멸. 어떤 경우 소멸되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뭐다? 법원에다가요, 배당 요구합니다. 배당 요구. 전세권이요, 법원에다가, 뭐를 했어?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면요, 이 전세권은 무조건 휙!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저기 건물 등기부 현황 위에 임차인 현황란 보십니까? 제 땡땡 해가지고요, 승립 일자에 전입 없음, 확정 없음, 배당 해가지고
2009년 12월 17일에 있죠. 2009년 12월 17일에 배당 요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시간을 보시니까 선순위 연세권인데 배당 요구 했으면 어떻게 죽는다 이게 배당 요구했으면 죽는다. 그런데 왜 경매 청구청에는 미배당 요구로 전액 인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잘못됐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분석을 했다.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러면요.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24페이지 보시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놈이 앉아있죠. 그죠? 제가 이 실전 경매 엑스파일 영상 해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우리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가. 엄청 친해져야 돼. 왜냐면 내가 낙찰 받았어.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저 부동산 꼴배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난 어떻게?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매각 부가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빌미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십니까? 입찰하기 전에 다 째려봐야 돼. 사팔뜨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때려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 우리 24페이지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째려보시죠. 제가 화살표 찍찍 써놨습니까? 그죠? 배당 요구 종료해가지고 2010년 1월 8일인가요? 1월 8일 됐는데, 그 박스 밑에 보니까 2009년도 12월 17일자, 2009년도 12월 17일자 뭐라 했다? 배당 요구 했죠, 그죠? 그러면 23페이지도 보시니까 임차인란에서 법인에서 배당 요구 한글로 나와 있고, 또 24페이지 매각물건 행사서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2009년 12월 17일날 배당 요구 한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당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순위 자세는 인수하는 게 인수. 인수하는데, 그런데 얘가 배당 요구 했어. 배당 요구는 무조건 죽어. 배당 요구는 무조건 주고,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에서 무조건 죽어요. 자, 무조건 죽는다는 것은, 자, 보시죠. 23페이지 보시니까, 전세권자 제 땡땡의 전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7,800만 원이죠, 그죠? 23페이지입니다. 7,800만 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경매 결과 이 사람이 전세 금액이 7,800만 원인데, 만약에 경매 결과 한 5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다. 그럼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떡하니까? 이거 2,800만 원 미회도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800만 원의 전세 금액이니까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2,800만 원 어떻게? 낙찰자 인수하다 인수 안 해요. 왜? 배당 요구했으니까 5천만 원 배당 받았죠, 그죠?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았다. 배당 요구했다. 배당 받았지? 그럼 어떻게? 소멸한다. 뭐가 소멸하는데? 전세권 자체가 소멸한다. 자, 전세권 자체가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하는 권리에 의해서 낙찰자한테 추가적으로 뭘 또 권리도 라고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2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여기서 이제 형식적 경매입니다. 6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요,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 사례 1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말이죠. 이게, 자, 2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교재에다 다 볼펜으로 표시해놔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 사례 맨 위에입니다. 1 해가지고 옆에다가요, 28페이지 적어놓으십시오. 28페이지. 그럼 28페이지 여기 뭐냐, 여기 1차. 그러면 25페이지 이건 뭐지? 여기 2차입니다. 2차. 제가 지난 회차 때 말씀드렸죠. 1차는 괜찮아. 2차는 조심해. 엄청 시리 조심해.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차는 괜찮아, 2차는 좀 조심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1차 사건 한번 보시죠. 1차 사건이 몇 페이지나? 28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28페이지 보시니까 3번에 나와 있죠. 본 경매 사건 직전에 경매 사건에서 부산지법 2007 타경에서 사건 번호를 표시했습니다. 요 강제 가로 치고 그 옆에다가 1차 적어 놓으시죠. 이게 뭐냐면요. 물건이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던 모양입니다. 오피스텔인데요. 여기에 이 오피스텔 1009호네, 그죠? 1009호가 이제 경매 붙여졌어요. 1009호가 강제 경매 붙여졌다는 거죠. 강제 경매 붙여졌는데 여기에 자 1009호가 강제 경매가 붙여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유치권이 신고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2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사항이 점선을 땡땡땡땡 안 써놨습니까? 그래?
그래서 주식회사 땡땡그룹에서 공사대금 뭐 2억 5천 얼마 해가지고 각 뭐 유치권 신고 있으나 그 성인 여부는 불분명한 이 유치권입니다. 근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요, 경매 정보대상에서 보면요, 유치권이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경매 법원에서 확인을 해준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 몫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1900에 입시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또 보니까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데 요게 진짜야 가짜야. 여기에 대한 판단 내지 조사 분석은 누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이 물건에 있어가 28페이지입니다. 이 물건에 있어가 사진 좌측입니다. 보니까 황모 씨가 2009년도 6월자 2009년도 6월 23일이다 보니까 2,857만원에 낙찰을 받았죠, 그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 유치권은 우리 2편에서 내가, 그 관련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25페이지 넘어가시니까, 요 똑같은 1009호입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 요것도 1009호죠? 25페이지도 1009호입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가 1차고 25페이지 2차란 말이지. 그러니까 경매로 소유권을 넘어왔던 게 또 다시 경매로 넘어왔다. 이게 진짜 그런 거니까 이 25페이지 보시니까요. 이 물건 보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 매도 달이에요. 5월달이죠. 5월달에 가지고요. 김모 시외 세 사람의 뭐 공동 입찰한 것 같아요. 4,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사진 위에 쭉 보게 되면 채권자가 정모씨로 되어 있거든요. 정모씨. 이 사람은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모씨는 뭐다? 자기가 이 지적도 위에 보시게 되면 190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모씨라는 사람은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안 소송에 의한 채무자가 누구다? 땡땡건설 외 유명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뭐 소송을 제기했던지, 아니면 어음을 뭐 공정을 받았던지, 해서 일단 집행권에 의해 가지고, 요 본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다, 이게. 경매에 붙였는데, 보니까, 땡땡건설의 그룹에서 유치권으로서 공사대금 얼마에서 막 신고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법원에서는, 요 물건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각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인 여부는 불분명함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걸 2009년도 6월달에 황모 씨라는 사람이 2,857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겁니다.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잘못 받았어. 이 상태에서 25페이지 보니까 2010년도 5월달에 김모 씨 위에 세 사람인데요. 이 25페이지 사진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채권단 안에 이제 박스를 그려놨으니까 땡땡그룹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다? 유치권자. 요 당시에 보니까 땡땡그룹에서 유치권 신고했거든요. 유치권 신고했다 그러면 2,857만 원에 낙찰받은 이 사람은요, 이 유치권이 진짜다 그러면요, 이 유치권자의 채권액은 낙찰자가 100%다 어떻게 인수를 해야 돼, 인수. 인수를 해야 되는데, 낙찰자가 한마디로 안 돌려준다, 이게 유치권자한테. 땡땡그룹에 공사장 채권을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형식적 경매에 있어가지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야,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를 깔고 앉아야 됩니다. 점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한 문서 쪼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치권자 땡땡그룹에서는, 야, 너네들 이거 오피스텔 좀 지어. 라고 이야기하면 건축주겠지.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공사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법원으로부터 어떤 확정 판결을 받았겠지요. 그죠? 물론 이제 2009년 6월달에 황모 씨가 2,857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지. 근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와가지고, 이거 내 유치권 채권액이 한 1억이니까 줘. 알아서 줘.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2차로 해가지고 25페이지 이런 사건 경매가 진행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와가지고 이 사람 줘. 나 못 준다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은 자기를 공사시킨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아마도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판결문 가지고 25페이지처럼 2차로 해서 이 공사를 다시
경매를 붙여버렸습니다. 자, 경매를 붙여서 다 좋습니다.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자, 소송에 의한 판결문과를 경매에 붙인다. 그러면 우리가요, 실질적 경매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 경매입니다. 실질적 경매는 뭐지? 그러니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다. 그럼 강제경매는 뭐지? 판결문과 집행권이다. 자, 판결문과 집행권에 의해서 경매에 집어넣으면 강제경매다. 그런데, 이 보십시오. 25페이지 말이죠. 사진 밑에 보면 박스 그려놨잖아요. 뭐로 이게 임의경매입니까? 강제경매입니까? 임의경매로 나오죠. 그죠? 임의경매에서 땡땡커는 나오잖아요. 자, 그럼 보니까, 야, 임의경매 땡땡커는, 야, 이거 봐라. 이게요. 임의경매 신청되었다 했을 때, 이게, 실질적 경매인지 형식적 경매인지 우리가 헛떡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땡땡그룹에서 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매인데,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당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이 말이지. 땡땡그룹 명의로 된 담보권, 저당권이나 담보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25페이지 보시니까, 땡땡그룹입니다. 땡땡그룹에서 분명히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요 땡땡그룹에 건전한권이나 담보받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신청, 이게 100% 적격경이 뭐다, 이게? 형식적 경매단 말이죠. 형식적 경매도, 이랬을 경우는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보니까 이게, 제가 이 황모 씨라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어쨌든 이 물건 뭐 4,300만원 낙찰되었단 말이지. 4,3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25페이지 보시니까 땡땡그룹의 청구금액이 지도급 위에 나와 있죠. 개시결정 바로 위에 청구금액이 뭡니까? 1억 6,300이잖아요. 그죠? 1억 6,300만원 나와 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이 얼마더라? 4,300이잖아요. 예? 4,300이더라. 그러면은 요 1억 6,300만원인데 4,3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 내용을 심하다 이제 이 편에서 있는 거를 다 까발려버릴게요. 이 소위 경매 좀 판단을 하면서 뭐 비법이라고 뭐 이야기 잘 안 하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유형의 물건이 정부에서 한 건에 대한 두 건 정도만 나온다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솔차이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제가 이런 지식은 이제 공유하자 이거지. 제가 생각 잘했죠, 그죠? 있는 그대로 다 까버리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유치권자에 사는 거다. 자기가 받을 거 1억 6,400이야. 1억 6,400만원인데 4,300만원 일단 낙찰됐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약 한 2천만원, 1억 한 2천 정도는 미회수잖아요, 미회수.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낙찰자한테 1억 2천만원 벌리도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요, 유치물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처분해버리잖아요. 자, 이거 분명히 25페이지 보니까 유치권자는 유치물, 청구고잖아요. 청구를 경매 붙였다고요. 경매 처분해버렸어. 경매 처분했다. 이랬을 때는, 이때는 자기 채권액, 1억 6,300인데, 이거 전에 다 받든 못 받든, 낙찰자가 관계없어. 유치권한테 다 넣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유치권자를 꼴탕 먹이는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성립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상에 건물이 있고 그 땅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근데 내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 건물 소유자 한마디로 골탕 먹이는 방법. 그런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자꾸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이 편에 가서 유치권 파트 강의할 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또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2,857만원에 낙찰받은 황모 씨였다면, 이건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가자 이거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와가지고요, 14,3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유치권 소멸돼버리고 모든 게 게임 끝나니까 2010년 5월달에 이날짜 낙찰받은 이 사람은요, 괜찮아요. 자기 권리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2009년도 6월달에 2,857만원, 제 세금 다 포함하면 한 3천만원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3천만원 투입해가 2년만에 3천만원 까먹어버렸네, 세상에. 이 물건은요, 어떻게 보면 2009년 6월달에 28페이지 낙찰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경매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3천만원 벌기는 그냥 3천만원 까먹어버렸어. 어디가 안 한 사람 이건 영광입니다. 세상에 만상에. 제가 만약에 2009년도 6월달에 낙찰받은 28페이지에 낙찰자 황모 씨네요. 황모 씨라면 과연
이 부동산상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며, 뭔가 딱 조치를 취해버리면요,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까?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릴게요. 숙제로 내드리고, 나중에 2편에 가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25페이지 이하 해가지고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그리고 이제 29페이지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형식적 경매에 의한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 사례인데요. 요건 시간 관계상 다음 회차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